그날 새벽 한 아이가 병원 앞에 버려졌습니다. 이름도 부모도 기록도 없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고아로 태어난 인생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30년 후 그 아이 앞에 한 노인이 멈춰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과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내가 그 아이냐? 버려진 고아였던 인생이 오늘 손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감동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1989년 12월 어느 추운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앞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숨소리조차 가느다란 아기였다고 하더군요. 파란 담요에 쌓여 있었고 옷 안쪽에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찾지 마세요.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이름도 이유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찾지 말라는 명령만이 전부였죠. 병원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며칠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새벽 3시 42분에 병원 앞에 멈춰 섰다가 1분도 안 돼서 사라지는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고 운전자의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연고 고아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임시로 붙여준 이름은 이도현이었습니다. 이 씨는 병원 원장님의 성이었고 도현이라는 이름은 당시 응급실 당직이었던 간호사가 지어줬다고 합니다. 어려운 인생이지만 돌을 닦으며 현명하게 살라는 의미였다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돌을 닦으며 살기엔 제 인생은 너무 험했으니까요. 3달 뒤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낡고 추운 2층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0명이 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니, 자랐다기보다는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 나도 며칠씩 수리가 안 됐고 여름엔 선풍기 한 대로 20명이 버텨야 했습니다. 밥은 늘 모자랐고 옷은 늘 헐었고 아플 때도 쉽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넌 부모도 없잖아. 버려진 주제에 까불지 마. 고아 새끼가. 밖에 나가면 늘 들어야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어른들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울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냥 무뎌졌습니다. 12살 되던 해 저는 고아원 원장 선생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은 낡은 서류 파일 하나를 제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제 출생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도연아, 너 이거 봐. 서류는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출생 병원명, 발견 일시, 그리고 무연고라는 도장만 찍혀 있을 뿐 부모라는 완전히 공란이었습니다. 특이한 건 서류 여기저기에 수정된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원래 있던 정보를 지우고
다시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 같구나. 보통 버려진 아이들은 출생 기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정보라도 남아있는데 너는 달라.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과거를 지운 것처럼 보여.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그냥 버려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숨겨진 건지도 모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숨긴 걸까? 왜?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은 뭘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질문들을 묻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과거보다 살아남아야 하는 현재가 더 급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도현이라는 누군가 임시로 붙여준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로 태어나 출신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인생이었습니다. 18이 되던 해 저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대학?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지원해주는 학비론 전문대도 버거웠고 무엇보다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첫 직장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막노동이었죠. 하루 6만 원을 받고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발판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20살도 안 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장 인부들은 대부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리다고 밥을 더 챙겨주시고 위험한 일은 대신 해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부모도 없는 놈이 건설판에서 뭘 배우겠다고. 고아 주제에 성실한 척은. 그럴 때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싸우면 일을 잃고 일을 잃으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분노를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21살 군대에 갔습니다. 솔직히 군대가 차라리 편했습니다. 거기선 출신을 따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다들 똑같은 군번, 똑같은 군복,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평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군 생활 2년 동안 저는 악착같이 저축했습니다. 월급은 전부 통장에 넣었고 PX에서 과자 하나 사 먹지 않았습니다. 제대할 때 통장에 모인 돈은 3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인생 최대의 자산이었습니다. 제대 후 저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술학원에 다녔습니다. 용접, 배관, 전기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루 3시간씩밖에 못 잤지만 참았습니다. 25, 드디어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현장,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이었지만 제게는 처음으로 생긴 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방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30살이 됐을 때 저는 작은 건설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장 관리직이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 가족은 안 모시고 왔어요? 가족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부모님이? 네.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부장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고 다른 동료들도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에서 미묘하게 달라진 시선을 느꼈습니다. 도연 씨는 뭔가 배경이 없잖아.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한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긴.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됐고 승진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35이 됐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출신으로 평가받는 게 30년 넘게 제 삶을 짓눌러온 그 무게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프리랜서 기술자로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실력으로만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덜 벌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습니다. 40살. 되돌아보니 제 인생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심지어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임시처럼 느껴졌고 제 존재는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미래를 꿈꾸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2019년 가을,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강남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 빌딩을 올리는 프로젝트였죠. 규모가 큰 현장이라 인부들도 많았고 저는 그중 한 명의 기술자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현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위험해. 비켜. 달려나가 보니 현장 입구 쪽에서 낡은 비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을 밀쳐내고 제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철골 파이프가 제 등을 강타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무사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감사도 아닌 뭔가 충격받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괜찮은가?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노인은 한참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짚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도연입니다. 나이는?
마흔입니다. 생일은 1989년 12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노인이 쓰러질까봐 급히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네. 갑자기 어지러워서. 저기, 혹시 물 좀. 저는 노인을 현장 사무실로 모시고 가서 물을 드렸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물을 마시며 진정하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움? 죄책감?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 자네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아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처음 보는 저를 보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야. 미안하네. 자네가 옛날 알던 사람을 너무 닮아서.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는 장윤석이라고 하네. 혹시 자네 시간 되면 내 연락처로 전화 한번 해주겠나? 꼭 부탁하네.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장윤석, 대성그룹 회장, 대성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었죠. 그런 그룹의 회장이 제게 전화를 달라고? 죄송하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해줬네. 그 은혜를 갚고 싶네. 그리고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쥐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연락하게. 꼭. 그리고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벤츠가 노인을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장윤석?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왜 전화를 받고 싶어 하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현장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연 씨, 전화요. 대성그룹에서 왔는데요. 수화기를 들자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현 씨 맞으십니까? 저는 대성그룹 회장님 비서실의 김민준입니다.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겠습니까? 무슨 일로요?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궁금했으니까요. 왜 저를 보고 우셨는지, 왜 저와 닮은 사람을 알고 있었는지. 다음 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에 들어갔습니다. 대성그룹 본사였습니다. 비서가 저를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회장실. 거대한 책상 앞에 장윤석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는가? 앉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네.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 혹시 자네 몸 어딘가에 특별한 흔적이 있나? 점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왼쪽 쇄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작은 점이 3개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다고 고아원에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윤석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이 넘은 재벌 회장이 저를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자네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장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장윤석 회장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준군, 30년 전 그 파일을 가져오게.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간 뒤 회장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군, 아니, 자네에게 할 이야기가 있네. 아주 긴 이야기지.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래도 들을 수 있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9년, 내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네. 장민호라는 이름의 총명하고 착한 아들이었지. 그 아들이 28살 때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 여자 이름은 한지연. 평범한 집안에 하지만 마음씨 고운 여자였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처음엔 반대했네. 재벌가의 아들이 평범한 집안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못마땅했거든. 하지만 민호는 고집이 셌어.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버텼지. 결국 나는 허락했네.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아비가 막을 수 있겠나? 둘은 결혼했고 얼마 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네. 나는 처음으로 기뻤어. 손자가 태어난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지. 하지만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네. 대성그룹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진 거야. 당시 내 동생 장윤철이라는 자가 경영권을 탐냈거든. 그 자는 내 아들 민호를 제거하면 자기가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989년 12월 초 민호 부부가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네. 겨울밤 한적한 도로에서였어.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들이받았지. 둘 다 즉사했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어. 하지만 나는 알았네. 트럭 기사가 받은 돈, 사고 전날 밤 윤철이와 만난 흔적, 모든 게 조작된 사고였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문제였네. 사고 당시 지연 씨는 임신 9개월이었어. 기적적으로 제왕절개로 아기를 꺼낼 수 있었지. 하지만 아기는 너무 약했어. 미숙아였고 생존 가능성도 낮았지.
회장이 비서에게서 받아든 오래된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노랗게 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자네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빨간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 왼쪽 쇄골 아래에 작은 점 3개가 선명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네. 윤철이는 이미 내 아들을 죽였어. 만약 손자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 아이까지 죽일 게 분명했지. 나는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나는 아이를 숨기기로 했네. 출생 기록을 조작하고 병원 기록을 지우고 아이를 병원 앞에 두고 왔어. 무연고 고아로 만들면 윤철이가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저를 버린 겁니까? 버린 게 아니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살리려고 한 거야. 재벌가에 있으면 죽을 게 뻔했어. 윤철이는 악마 같은 놈이었거든. 아이를 지키려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워야 했네. 그럼 왜 지금까지 찾지 못했네.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철이와의 권력 다툼에 10년이 걸렸어. 겨우 그자를 제거하고 나니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지. 나는 사람을 풀어서 자네를 찾으려 했네. 하지만 기록이 너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 내가 너무 완벽하게 숨겨놨거든. 20년을 찾았네. 고아원마다 수소문하고 1989년 12월생 아이들을 전부 조사했지. 하지만 자네를 찾지 못했어. 출생 기록이 없으니 추적할 방법이 없었거든. 그리고 나는 자네가 이미 죽었을 거라고,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포기했네. 회장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내 목숨을 구해주면서 자네를 보는 순간 알았네. 죽은 내 아들 민호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 그리고 왼쪽 쇄골의 점. 민호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재벌의 손자, 제 부모가 살해당했다고, 저를 지키려고 고아로 만들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이시죠? DNA 검사를 하세. 그럼 증명될 거야. 아니,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도연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고요. 재벌 손자 같은 건 도연군.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의 진짜 이름은 장도연일세. 자네 아버지 민호가 지은 이름이야. 돌을 닦으며 현명하게 살라는 뜻으로 고아원 간호사가 우연히 같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네. 자네 출생 기록에 원래 적혀있던 이름이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이름, 제 정체, 제 인생,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99.9% 일치. 장윤석 회장과 저는 확실한 혈연 관계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30년 만에 확인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도 나가지 않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는 장도연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보호받기 위해 숨겨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전히 이도연이었습니다.
30년을 고아로 살았고 막노동으로 버텨왔고 출신 없는 사람으로 멸시받아온 이도현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회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도현군,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대성그룹이, 아니, 우리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30년을 고아로 살았는데 갑자기 재벌 손자가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을 주지. 하지만 꼭 기억하게. 자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 할아버지가 있네. 저는 그날 이후로도 고시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 일도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아니, 바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내부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님이 누군가를 찾았대. 30년 전에 잃어버린 손자라는데 설마 그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곧 재벌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으로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도현 씨 맞습니까? 누구십니까? 대성그룹 전무 장현우의 비서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장현우,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장윤철의 아들이었죠. 저는 경계하며 따라갔습니다. 근처 호텔 커피숍에서 장현우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냉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도현 씨, 아니, 장도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겁니까? 간단합니다. 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얼마면 됩니까? 10억? 100억? 말씀만 하시죠. 대신 회장님 앞에서 DNA 검사가 조작됐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당신이 가짜라고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손자라니 누가 믿겠습니까? 당신은 사기꾼이고 회장님의 재산을 노린 거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만약 정말로 장도연이라면 당신은 대성그룹 상속 서열 1위가 됩니다. 저와 제 형제들은 모두 밀려나게 되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죠. 재벌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곳입니다. 당신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똑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장현우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위협했어요. 재벌가에 들어오지 말라고. 회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네. 네. 현우를 비롯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경계하고 있어. 30년간 권력을 나눠 가졌는데 갑자기 진짜 상속자가 나타났으니 당연하지. 그들은 자네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연군,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네. 재벌가로 들어오면 자네 인생은 지옥이 될 거야. 시기, 질투, 음모, 배신. 모든 게 자네를 향할 거네. 그래도 들어올 텐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고민이 많네. 자네를 찾은 건 기쁘지만 자네를 이 더러운 세계로 끌어들이는 게 맞는 건지, 30년 전처럼 또다시 자네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할아버지, 도연군, 내 솔직한 마음을 말하겠네. 나는 자네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재벌 손자 같은 건 잊어버리고 그냥 이도현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너무 외롭네. 30년간 혼자였어. 아들도 잃고 손자도 잃고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만 남았지. 자네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느꼈네. 아, 나한테도 가족이 있구나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가족을 그리워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도 저만큼이나 외로웠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벌 손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도현으로 남을 것인가?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제 손을 떠났다는 것을. 재벌가 사람들은 절대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고 회장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작업하던 배관에서 갑자기 용접 부위가 터지면서 고압 증기가 분출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안전 책임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데, 이 배관 어제 검사했을 때 이상 없었는데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사보타주를 한 것이라는 걸. 재벌가 사람들이 저를 경고하고 있다는 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살던 고시원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제 방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누전으로 추정한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경고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재벌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아무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도연군, 미안하네. 하지만 내가 말한다고 해서 멈출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자네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 자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연군,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게. 가족 모임이 있네.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저녁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재벌가의 저택에 발을 들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한옥이었습니다. 정원만 해도 수백 평은 되어 보였고 본체는 마치 궁궐 같았습니다. 저는 작업복 차림으로 그곳에 섰습니다. 얼마나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큰 한옥 거실에 열댓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이나 한복 차림에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성그룹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회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네. 이 사람이 내 손자 장도연 일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현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저 사람이 도연이라고 믿으십니까? DNA 검사 같은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 아니네. 세 군데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지. 그렇다 해도 현우의 형 장현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설령 혈연 관계가 맞다고 해도 저 사람을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30년간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무슨 재벌가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가문의 품위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경영 능력이 있겠습니까? 고작 건설 현장 인부 아닙니까? 회장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는 이해하네. 하지만 도연군은 내 유일한 혈육이야. 나는 그때 현우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봉투에서 나온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싸우는 사진, 담배를 피우는 사진, 그리고 조작된 것처럼 보이는 제가 여자들과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소 생활입니다. 술, 담배, 여자. 이런 사람을 우리 가문에 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고 일부는 조작된 것이었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사진들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군, 이게 사실인가?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조작된 겁니다. 뭐가 조작이고 뭐가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우가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보십시오. 저 사람은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성그룹을 맡기실 겁니까? 회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군, 미안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 일단 돌아가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저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서 나가는데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고아는 고아네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한몫 챙기려고 했나 보지. 회장님도 이제 정신 차리셨겠죠. 저는 그 저택에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밤거리를 걷다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버려졌습니다. 이번엔 제 할아버지한테. 저는 난간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저는 평생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저는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재벌가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시는 장도연이라는 이름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냥 이도현으로 평범하게 조용히 살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새로운 고시원 방을 얻었고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장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제가 본 적도 없는 부모님의 꿈, 저를 안고 있는 아버지, 저를 바라보며 웃는 어머니, 그리고 그들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까지. 깨어나면 항상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현장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도현 씨, 대성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저는 작업복도 벗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현우, 장현석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더니 차갑게 눈을 돌렸습니다. 면회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자입니다. 손자? 간호사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없으신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분명히. 장현우가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님,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에요. 내보내주세요. 뭐라고? 이도현 씨,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경비를 부를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릴 수 없었습니다. 때리는 순간 정말로 사기꾼이 되는 것이니까요. 할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현우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당신을 만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현우가 비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당신을 포기하셨습니다. 6개월 전 그날 기억하시죠? 회장님은 당신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흘 뒤 회장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면회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성그룹 장윤석 회장 별세, 향년 78세. 저는 그 뉴스를 현장 사무실 TV로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찾아준 유일한 가족이 30년 만에 저를 손자라고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치인, 재벌, 유명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섰습니다. 작업복 대신 싸구려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 줄 맨 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서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영정사진 속 회장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를 더 자주 만나 뵀어야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비서 김민준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께서 남기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유언장 공개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꼭 오십시오. 오후 3시 장례식장 내 회의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장윤석의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대성그룹 회장직은 조카 장현석에게 승계한다. 둘째, 대성건설 대표직은 조카 장현우에게 승계한다. 셋째, 개인 재산 중 부동산은 각 친족에게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의 이름은 모두 나왔습니다. 조카들, 사촌들,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하지만 장도연이라는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우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보셨죠, 이도현 씨?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끝까지 없는 거예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역시 저는 끝까지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비서 김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남았다는 거요? 현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영상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걸 꼭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USB를 노트북에 꽂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연군,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화면 속 회장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언제 찍은 영상인지 병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먼저 도연군에게 사과하고 싶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전 가족 모임에서 나는 자네를 지키지 못했어. 그들 앞에서 자네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하지만 그건 자네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자네 편을 들었다면 자네는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거야. 장현우와 그 일당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 자네 부모님처럼 자네까지 잃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네. 겉으로는 자네를 포기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모든 걸 준비했지. 이 유언장도 이 영상도 모두 그 계획의 일부야.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은 유언장은 일부만 진실이네. 회장직, 대표직,
부동산. 그건 모두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니 주겠네. 하지만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지난 6개월간 내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정리했네. 주식, 현금, 해외 자산. 모두 합치면 약 2조 원 규모지. 2조 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 재산을 나는 장도연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고아들을 돕는 것이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장도연. 즉, 내 손자 도연군이네. 모든 운영권과 결정권은 도연군에게 있어. 그 누구도 심지어 대성그룹 사람들도 간섭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뒀네. 장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비서 민준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연군, 나는 자네에게 재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겠네. 대성그룹에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겠어. 그건 자네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니까. 할아버지.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이름만큼은 돌려주고 싶었네. 30년간 빼앗겼던 자네의 진짜 이름을. 장도연이라는 이름을. 화면 속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나는 법원에 호적 정정을 신청했네. 자네의 법적 이름을 이도연에서 장도연으로 바꾸는 절차를, 그리고 내 호적의 손자로 등재하는 절차를 모두 완료됐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자네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의 손자야. 장도연이야. 그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어. 회장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군, 미안하네. 30년 전에 자네를 지키지 못해서, 30년 동안 자네를 찾지 못해서, 6개월 전에 자네 곁에서 물러나서,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전하지 못해서. 하지만 기억해주게. 자네는 절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 자네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아이였어. 그리고 지금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 하나의 손자야. 회장이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재벌가엔 들어오지 마. 그들과 싸우지도 마. 그냥 자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2조 원이면 충분히 자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고아들을 돕는 일을, 자네처럼 버려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랑받았다는 것을, 지켜졌다는 것을,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장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이 유언장을 무효화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회장님은 6개월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며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재단 설립, 자산 이전,
호적 정정,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그럼 상속소송을? 그것도 어렵습니다. 회장님은 법적으로 증여를 하신 겁니다. 살아계실 때 이미 재산을 재단으로 옮기셨죠. 상속이 아니라서 상속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현우는 벽을 쳤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서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도연 이사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재단 관련 서류들을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이사장? 네. 이제부터 당신의 공식 직함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저를 따로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6개월간 준비하신 겁니다. 재단 정관, 운영 계획, 자산 목록,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데 한 장의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야. 이름이야. 자네는 이제 장도연이야.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 재벌 손자가 아니라 고아들의 희망으로. 그게 할아버지가 자네에게 바라는 전부란다. 사랑한다. 내 손자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이름, 30년간 갈구했던 가족, 이제야 찾았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사흘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조문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할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었습니다. 운구차가 출발하고 긴 행렬이 경기도 소재 가족 묘지로 향했습니다. 저는 맨 뒤 차량에 탔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의 관이 땅에 묻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였습니다. 장지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법원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도연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가정법원 직원입니다. 고인이 되신 장윤석 회장님께서 생전에 신청하신 호적 정정건 최종 승인됐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법적 이름은 장도연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손자로 정식 등재됐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명 장윤석 사망, 손자, 성명 장도연, 생년월일 1989년 12월. 그 아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법적인, 부정할 수 없는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손자였습니다. 30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서명을 하고 법원 직원이 떠난 뒤 장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죠. 장도연 씨. 아니, 이사장님?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이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당신이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의 손자로 남고 싶을 뿐입니다. 재단 운영 잘할 수 있겠습니까? 2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나 합니까?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재벌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큰 돈을 다뤄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 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아가 어떤 마음인지는 압니다. 버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이름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압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우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죠. 당신이 얼마나 버티나.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할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조 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고아들을 돕겠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겠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를 찾아주셨어. 저에게 이름을 돌려주셔서.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저는 한참을 그렇게 묘 앞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일어서서 돌아서는데 비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첫 이사회가 있습니다. 재단 운영진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민준이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장도연 복지재단. 이사장 장도연. 제 이름이 박혀 있는 명함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서울 외곽의 재단 본부 건물을 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5층짜리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고아들을 위한 상담실, 교육실, 의료실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전국에서 고아원 원장님들과 아이들이 왔습니다. 제가 자랐던 소망의 집 원장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이제 많이 늙으신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아? 아니, 이사장님.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제게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아니야. 그건 원래 내 이름이었어. 나는 그냥 우연히 같은 이름을 붙여준 것뿐이지.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아, 내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다.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도연 복지재단 이사장 장도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고아였습니다. 버려진 아이였고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저는 호주머니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이름입니다. 장도연.
30년 만에 찾은 이름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가 지워버렸을지라도, 누군가 부르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모두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름 찾을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재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이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8살쯤 돼 보였습니다. 아저씨도 부모님 없어요? 응, 없어. 그럼 외롭지 않아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외로웠어. 아주 오랫동안.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왜냐하면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선생님들, 재단 직원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한테 가족이 생겼거든. 여러분이 내 가족이야.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밤, 재단 본부 옥상. 저는 혼자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빌딩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재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이름, 가족, 그리고 존재의 이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새로 들어온 아기가 있습니다. 병원 앞에 버려진 아이인데 출생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지어주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줄 가장 좋은 이름을 찾아주겠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별이 빛났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처럼. 그래, 잘하고 있다. 내 손자. 저는 미소 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버려진 아이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러.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러.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아이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